안녕하십니까. 통합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특징 두 번째 단계까지 했죠. 자본주의의 전개, 첫 번째는 상업자본주의였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상업자본주의는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형태였죠. 그래서 절대왕정의 지원을 받아 신항로를 개척하고 한마디로 장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단계가 상업자본주의 1번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상품을 생산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산업자본주의라고 하는데요. 자본가가 주도하여서 산업시설, 쉽게 말하면 공장을 소유하고 그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을 하고 그 상품을 사고 파는 시장의 자유를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산업자본주의는 화면을 보시면 아담 스미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담 스미스라는 사상가죠. 영국의 사상가인데요. 이 아담 스미스가 바로 주장을 했던 작은 정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책의 127페이지에 보시면 개인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인도되어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촉진하게 된다. 결국 각자가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이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져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국가는 작은 정부를 추구합니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옹호했던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의도와 계획이 없더라도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보이지 않는 시장의 기능을 강조한 것이 산업자본주의입니다. 산업자본주의 2단계, 작은 정부 기억하시고요. 자, 이때의 사상은 자유방임주의라고 합니다. 자유방임주의. 방임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냥 놔두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시장을 놔둔다. 그래서 작은 정부, 자유방임주의, 보이지 않는 손 하면 2단계 바로 산업자본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단계입니다. 3단계. 수정자본주의. 그런데 아까처럼 작은 정부를 추구를 했더니 너무 재고가 남는 거예요. 공장에서 생산을 많이 했더니 재고가 너무 많이 남아요. 과잉 생산이 있고 공장에 재고가 남으니까 공장에서는 고용을 취소하겠죠. 해고를 하겠죠. 그러면 한 가게로서는 수입이 사라지기 때문에 구매력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지 않아요. 그러면 공장의 또 재고는 더 늘겠죠.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공장은 몰락합니다. 그리고 1번 공장, 2번 공장, 3번 공장 대다수의 산업 자본이 몰락하게 되고 소수의 대자본이 독과점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혼자 모든 것을 독식하는 이런 부작용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패 사건을 우리는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시장 실패. 한마디로 아까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 시장 잘 돌아가니까 국가에서는 간섭을 하지 마 라고 해서 시장을 강조했는데 그 시장은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행과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넘쳐나는 대공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대공황을 놔둘 수 없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자 라는 것이 바로 이 시장 실패를 해결하려는 자본주의의 형태, 수정자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시험 보다가 서술형 쓰다가 수정을 하잖아요. 화이트로. 여기서 수정은 고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그냥 놔뒀어요. 냅뒀어요. 그냥 자유롭게. 자유방임주의.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시장 실패, 미국의 대공황, 실업자가 넘쳐납니다. 그러자 국가는 수정에 들어갑니다. 시장을 고쳐야겠죠? 그래서 국가가 개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화면을 보시면
1929년 미국에서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기업이 도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예전 IMF처럼. 그러면서 수정자본주의가 나타나게 되고 국가에서는 냅둘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그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네시 계곡에 댐을 건설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1933년부터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댐을 일부러 국가에서 크게 만들고 거기에 댐의 노동자로 일반 시민들을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엄청난 규모의 대규모 공공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그 실업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리고 이때는 돈을 찍어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하듯이. 그래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큰 정부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수정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들 다 만들었죠. 누가 만들어요? 국가가 이러한 법들을 다 만드는 큰 정부, 바로 수정자본주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19세기 후반입니다. 자, 수정자본주의를 받아들였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고 막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20세기 후반에 시장 개입이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는 시장 실패였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실패합니다. 정부 실패. 뭐냐면 정부가 시장의 그 자세한 내막이나 그리고 그런 것들 알지 못하고 오히려 정부가 부정부패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원 배분을 비효율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간섭했지만 정부가 실패를 하면서 새롭게 다시 옛날로 넘어가자. 옛날에 뭐였죠? 자유방임주의였잖아요. 그런데 자유방임주의처럼 넘어가자. 그런데 자유방임주의랑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 신 붙입니다. 신자유주의. 그래서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 결국에는 정부 실패로 나타났고 예전처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옹호하는 자본주의 형태, 신자유주의가 만들어졌고 등장 배경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정부 실패,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인데 물가가 올라요. 물가가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돼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두 개가 겹친 것을 우리는 동시에 발생한 것을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랑 합쳐진 단어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흐름이에요. 흐름. 처음에는 장사를 했다. 상업자본주의였다. 그러다가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자본가를 중심으로 어떻게 했다? 물건을 생산했다. 공장에서. 그러면서 이때는 그냥 시장에게 자유롭게 놔두자라고 했던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가 받아들여져서 정부는 컸다 작았다? 작았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 작게 그냥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장은 실패했고 그래서 정부가 19세기 후반에 엄청나게 간섭을 해서 공공사업을 해서 이 시장 실패를 메꿉니다. 그것이 바로 수정자본주의. 그랬는데 정부가 실패했죠. 정부 실패에 그러자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 놔두자. 자유방임주의로 가자. 그런데 구별하기 위해서 신을 붙여서 신자유주의. 이렇게 흐름이 갑니다. 지금 약간 어려워요. 여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 그냥 이야기처럼 흐름을 이해하시면 쉬울 거예요. 아까 쌤 그랬잖아요. 자유방임주의랑 신자유주의는 짝꿍이에요. 냅두자라는 거예요. 작은 정부예요. 그러면 기업에 대한 세금을 거둘까요? 줄어들까요? 줄여주겠죠. 그리고 공기업은 나라에서 잡고 있을까요? 풀까요? 풀겠죠. 민영화. 그냥 민간이 운영하도록 놔둔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서 기업이 그 노동자를 해고하는 거 놔둬요. 간섭하지 않아요. 그쵸?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고 아까 말했던 사회복지제도도 축소를 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작은 정부의 특징이니까 자유방임주의랑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정책을 했겠구나 세트로 연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의 효율성, 또 다시 시장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을 믿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자원이 돈이 있는 쪽으로 가겠죠. 돈이 없는 쪽은 더 가난해지는 빈부격차가 심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국가 미국, 그리고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 또 이런 신자유주의의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주의의 흐름은 우리가 요즘 생활에서도 실생활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지가 축소되고 우리 박근혜 정권 때, 이명박 정권 때 그 민영화를 추구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신자유주의의 영향이구나라고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잠깐 영상을 보고 갈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극심한 경제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토론자로 나온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극심한 불황기에는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시장 기능이 다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투자를 일으켜 고용을 늘려야 합니다. 정부는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고 함부로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역할은 법률 집행, 공공재 생산 등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자칫 시장 경쟁력이 없는 기업까지 살려주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지금 갑은 아까 남자입니다. 책 129페이지. 이 사람은 지금 뭘 주장해요? 정부가 직접 간섭해라니까 수정자본주의예요? 신자유주의예요? 수정자본주의죠. 을은 어때요? 여기 보시면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라. 그냥 법률을 집행하고 공공재 생산에만 개입을 해라. 그쵸? 이거는 뭐죠? 신자유주의잖아요. 작은 정부를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갑과 을의 처방이 달라지겠죠. 갑은 지금 큰 정부입니다. 큰 정부, 수정자본주의. 그러면 당연히 처방이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국가가 최선을 다하고 당연히 사회복지제도 늘리겠죠. 이해하셨어요? 그쵸? 그 이유는 당연히 길지만 그냥 정부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큰 정부예요. 큰 정부. 그쵸? 그 다음에 을은 어떨까요? 을의 처방은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시장을 믿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를 풀겠죠? 그리고 기업이 자기들끼리 싸우게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작은 정부, 한마디로 신자유주의적으로 놔두자라는 거죠. 그 이유는 당연히 작은 정부를 지금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자라는 게 을의 주장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 둘의 그 공통점은 뭐죠? 공통점은 자본주의 특징. 시장의 기능을 중요시하죠.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자유로운 경쟁을 하는 거. 그리고 우리 목적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욕구는 많아요. 욕구는 많은데 자원은 무한해요. 그죠? 욕구는 무한해요. 그죠? 자원은 무한해요. 그래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목적입니다. 그쵸? 그것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이거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자라는 거니까 큰 정부니까 그렇죠. 수정자본주의. 국가가 수정해라 이거예요.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배경 이렇게 개입을 했는데 어땠죠?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해서 정부 실패가 나타났고 특히 1970년대는 석유파동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발생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본주의 역사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